교과 과정에서 내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들, 특히 그 이항 대립적인 관점들만 잘 파악하면 유리해. 응? 그리고 문제는 3개 나오는데 1번, 2번, 3번에서 각자 배점이 40, 40, 20이야. 승패는 2번에서 갈려. 2번. 그러니까 2번 자료 해석에서. 옛날에 4문제였는데 애들이 막 허덕허덕 하니까 나눠진 거야. 그래서 그 2번에서 갈리는 거고, 그걸 잘 해야 돼. 자료 해석 문제를. 성대는 그 글자 수를 지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알아서 써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대는 참고로 몇 분 보지? 90분이야? 2시간이야? 응? 100분이요. 100분. 100분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야. 40분, 40분, 20분 쓰면 되는데 1번. 1번에서 말했듯이 예를 들면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는데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이 관점을 명확하게 찾아서 언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주문이야. 이거를 못하면은 2번을 풀 수가 없지. 그리고 성균관대는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자주 다루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나눠준 그걸 잘 봐야 돼. 그 개념집을. 그리고 2번, 3번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갈등,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좀 이따 보면 알아. 그러면은 100분이라 그랬죠? 옛날 2시간.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은 분량 조절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지금 3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40점, 40점, 20점. 그러니까 100분이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1800자에서 200자 정도로 구성이 돼. 응? 그러니까 한 문제 문제 1을 한 600자, 5, 600자 정도로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 한두 문장으로 딱딱 요약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문제 2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문제 2를 한 7, 800자, 한 700자 전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돼. 내가 좀 더. 문제 3은 한 400자 전으로다가, 그러면은 1100자이다. 1800자 정도 되잖아. 그죠?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진짜 많은 애들이 그래. 시험장에 들어가서 1번 문제 붙잡고선 전체 100분 중에 50분 이상을 소진해. 어? 그리고 나서 글을 장황하게 기술해. 막 천자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나중에 옛날에 4문제 이랬을 때는 뒤에 시간 딸려가지고 제대로 작성을 못해. 이래서 망가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 1번은 빨리 끝내야 돼. 2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지. 1번에 요 분류와 요약은 많이 강조를 했잖아. 딱딱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조절을 못해서 아쉬움이 겪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 1번은, 그래서 내가 시험장 들어가면은 학생들한테 그래. 1번은 핵심 관점만 찾아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2번으로 가라고. 가능하면 빨리 풀라고 그래. 1번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를 하지. 그지?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성대는 옛날에는 문제 수준이 좀, 주제는 좀 단순한데 이 지문의 수준이 좀 높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응? 그래서 뒤죽박죽이야. 안 보자. 그래서 잘 봐봐. 한 번도 이게 바뀐 적 없어요. 주제만 바뀌고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대. 항상 속주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응? 겉주제와 속주제가 일치하는지. 시민적 자유와 책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을 해. 다 그러니까 옛날에 5개를 주고선 하니까 또 헷갈리게 만들어놨지. 지문이 4개 나올지 5개 나올지 몰라. 3개, 2개. 아주 극단적으로 1개, 4개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그를 서로 빗대어서 봐야 된다 이제.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개념부터 찾아내라 그래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부터, 그지?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길지만은 글 내용 거의 다 해설이라 그랬지, 그지? 그렇게 중심 문장을 찾아 들어가고 핵심어를 찾아 들어가면은 어떠한 개념이 나와. 이걸 묻는. 그럼 그거와 대립하고 있는 어떤 개념을 또 찾아내고 그러면 되겠지, 그지? 한번 볼까? 아무튼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근거래, 근거.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시민적 자유와 책임 자꾸 주제 여기에 뭐 눈길을 잡고 가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보지만 실질적인 근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어떤 물음을 묻고 있어. 사상적인 물음. 그러니까 근거, 시민적 자유, 개인의 자유와 뭐 사회적 책임이든 어떤 책임,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유와 책임의 어떤 한계 또는 뭐 적용 등등을 묻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찾아내라는 거야. 응? 보자.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시민의 자유를 우선시할 거냐,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우선시할 거냐, 이게 근거를 담고 있대. 그러니까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볼까? 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저번에 내가 이건 누누이 강조했어. 서양 근대를 이끄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어. 그지?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 더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적인 형평성, 평등을 좀 더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이룰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극단에는 자유지상주의, 어떤 식으로든 침탈당할 수 없다는 사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로버트 노직의 생각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평등 쪽으로 가면서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관, 평등적 자유주의, 그러면서 공동체주의까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끝났지, 그지? 자유주의 사상, 전통 자유주의 사상,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입장이냐, 아니면 평등적 자유주의, 즉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이냐, 이걸 놓고 보는 거야. 그 근거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것들 그때 그거만 알면은 그냥 끝난 거야 이거는. 어? 그리고 그 단어들 어디 들어 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면 시민적 자유와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느 쪽을 또 중시할 것이냐. 자유주의 사상에서. 자 이제 보자고 다 나오지. 자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식한다. 이거는 밀턴이라는 그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상가가
표현, 사상의 자유를 강조한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에게 아주 지대한 역할을 뭐라 그러나 영향력을 미쳤던 사상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상가가 얘기한 거야. 세계 각국은 언론, 출판, 사상 등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계속 해설이니까 따라가면 돼. 문명 세계에서 이 해설은 전체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그러면서 핵심어가 있는지 이것만 따라가면 돼. 그러다 본론이 올 테니까. 표현의 자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존 밀턴이 있다. 그가 1644년 발표한 아레오파지티카는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명제를 제시했다. 거짓과 진리가 대결과 경쟁을 벌이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일관된 논지이다. 진리. 참 이론적이지, 이상적이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야. 거짓과 진리가 대결과 타인의 사상과 사고에 제한 없이 접근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쓴 거 더 키워줘 보이지 글? 인간의 이성은 진위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턴은 진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리는 자유롭고 공개된 경쟁에 따른 대중적 인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리의 단지 대결의 장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진리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느낌 딴 거지, 그지? 다시 보면 개인의 시민적 자유, 진리 탐구를 위해서, 진리 추구를 위해서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전통 고전적 자유주의 개념이야. 또 모든 아이디어는 공개시장에서 자율 조정되어야 한다며 허위의 의견이든 진리의 의견이든 제한 없이 표현되어야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검열과 허가의 대안으로는 관용을 부르짖었대. 진리는 절대자다움으로 강하기 때문에 허위와의 공개적인 대결을 허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며 허위에 대한 관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관용을 되게 시니컬하게 지금 빗대어서 지금 설명한 거지, 그지? 르네상스 이후 전개된 17세기 종교적 불관용의 시대에 관용을 호소하고 나선 밀턴의 통찰과 용기는 언론 자유의 경전으로 자리매김시켰다. 그러니까 종교적 불관용의 시대라는 게 뭐야? 10세기.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구석으로부터 르네상스 시기는 벗어나는 시기죠, 그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종교적으로 불관용의 시대라는 거 뭐야? 종교라는 명분 하에 뭐 마녀 사냥식의 어떤 사고, 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기하고는 또는 종교적 교리하고는 배치되는 사상을 남의 타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지, 그죠? 이런 걸 불관용의 시대라는 거야. 이런 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야? 종교적 근본주의지, 그죠? 자기들만 옳다고 보는 어떤. 이때 관용을 호소하고 나섰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불관용 시대에 관용을 호소하고 나섰다는 게 무슨 말이야? 관용해야 된다 거야. 그지? 결론은 뭐야? 표현의 자유를, 종교적 불관용의 시대는 뭐야? 자유로운 표현, 종교의 명목하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잖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진리는 승리를 위해 어떤 정책도 전략도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오류가 진리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속임수이며 방어책일 뿐이다. 밀턴은 자, 여기까지 다 해설이야. 이제부터 나오잖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발전을 불러오거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진리가 발견되고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거야. 그치? 그런 거죠.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사회가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여기 있네. 공동체적 가치를 뛰어넘어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아 발견을 가능케 한다. 다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죠.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개인의 표현을 자유를 위한 개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적 가치를 뛰어넘는 거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죠? 이걸 일단 주목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다른 질문하고 견져서 확인해 봐야지. 이제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움직였다. 의회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등장도, 미국 수정헌법,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가능했다. 밀턴은 기존 지식과 다른 생각에 대해 폐쇄적인 사회는 영원히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용 정신은 사회의 유용성, 즉 공공 복리를 근거로 누군가에게,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공공의 복리를 근거로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형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미래 자유론의 바탕이 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외워서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사회적으로 유용하면은, 사회 이익을 위해서 유용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지. 근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됐을 때 일부 사회적 약자, 소수의 이익이 침탈되더라도 사회 전체가 좋으면은 그거는 정의롭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가 비판을 받는 거잖아. 근데 밀하고 그 벤담 이런 분들은 공리주의 학자인데 실질적인 거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사상을 우리가 왜곡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공공의 복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근거로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형태에 대해서 밀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댔어. 그러니까 참 이게 왜 이랬을까 이런 아마도 그 선생님 살아왔을 때 어떤 독재 정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상적인 흐름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아무튼 이게 그런 뜻이지, 그지? 공공의 복리를 근거로,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는 행위에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란 말이야, 그죠? 어떤 의견이 잘못된 경우라도 그 의견 표명을 공동체를 위한 단어로 명분으로 억압을 하면은 결국 진리와 오류의 대결로 어떻게 돼서 불이익이 초래된다. 이 얘기가 계속 같은 얘기들이야, 그죠? 동어반복이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방향성부터 봐야 되겠지. 뭔지 어떤 언어적 어떤 개념으로 정리해야 될지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를 개인이 우선한다고 보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거지, 그지? 공익적 사회적 책임보다 이거부터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약을 하면 이런 거지. 개인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과 여기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요약의 원칙만 잘 따르면 돼. 여기 다 중요한 단어들을 다 집어넣고선 재구성하면 되죠. 자아 발견, 그리고 이거 얘 빼야 되겠지? 이게 들어있어.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공동체적 가치에 앞선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죠? 응? 짧게 정리하라면. 이거 다 정리해도 충분히 6급지 나오죠. 일단 방향을 봤죠. 두 번째 거 볼까? 공황은 한 사회가 자원을 흥청망청 탕진한 결과로 개인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징벌이 아니다. 개인들한테,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개인들한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다 읽어봐야 되겠죠. 죄와 벌의 교훈극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제공황을 얘기해. 공황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유능한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만 내린다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질병으로.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 역시 과잉 투자 및 그에 따른 과잉 생산이 아니라 수요의 부족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뉴딜 정책, 수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돈 찍어내고 뭐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즉 한 나라의 자본이 아무리 많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더라도 충분한 유효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대량 실업과 공황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계속 경제가 침체됐죠. 그 원인이 연달아서 일어났는데, 옛날에 잘 사니까 그냥 뭐 미국에 있는 뭐 록펠러 건물도 사고 뭐 미국 기업도 사고 흥청망청 해외 투자하고 막 쓰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과잉 소비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가 확 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지갑을 다 닫아. 안 써. 그러니까 내수가 위축돼. 그러니까 또 정부는 수요를 또 이 논리대로 수요를 늘려야 된다고 해서 돈을 막 찍어내.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이 돼. 응? 그러면 소비를, 우리나라 똑같은 거지 지금. 그러면 써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물가는 막 올라가.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데 어떤 일들이 터졌어? 연이어서 터진 게 막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 수년 전에 후쿠시마인가 그 원전 사고 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점점 안 쓴 거야. 응? 그래서 계속 침체가 된 거야. 응? 그러한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 사이클을 가지고. 이때가 미국에서 대공황이 1930년대 일어났을 때가 어떤 때였어?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랬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다 급속히 위축됐는데, 이거를 40년대에 이제 극복한 때 동원됐던 그 이론이 케인즈 이론이란 말이야. 유효 수요 이론이라 그래. 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돈을 풀어서 그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때 맞춰 전쟁이 일어났잖아. 세계대전.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 이제 그 무기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상으로 막 갖다 준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발전한 거지. 그랬던 거야.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수요가 부족해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검역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 때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지 말고 지갑을 아낌없이 열어야 한다는 국민 개봉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케인즈는 이와 같은 캠페인이나 교육에 의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들한테.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선의 선택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 즉 구성의 모순을 지적했다. 자, 나오잖아. 개인적 차원, 공동적 차원, 그죠? 응? 사회적 차원에서요. 응? 가령 경기가 나빠 회사가 급여를 삭감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태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척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이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고용된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대로 지금 일본이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80년대 호황이에요. 90년대, 2000년대 아주 안 좋은 방향을. 그래서 케인즈의 의견을 따라서 소비 진작을 크게 일으켰던 게 얼마 전에 그 피살당한 아베 총리였단 말이야. 아베노믹스라 그래. 그래서 알겠지, 그제? 응? 그래서 좀 살아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엉망진창이 됐지, 그죠? 그런가 우리나라도 거의 따라가고 있죠. 그게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일본은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평생 고용을 보장한다 그랬었잖아, 그죠? 근데 어, 산일증권 같은 거 일본의 4대 증권회사 이런 데들이 막 망하고 막 도산하고 그랬단 말이야. 어? 야마이치 증권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지. 개별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즉 공황 상황에서는 각자가 저축이 나쁘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내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늘린다면 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출하려면 구성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경제 주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의 제1의 경제 주체는 개인이고 제2는 기업이고 제3의 경제 주체는 그럼 누구야? 국가지, 국가. 정부란 말이야. 알겠지? 여기 있네. 제3의 경제 주체란 바로 정부를 뜻한다. 민간으로부터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정부가 수요 증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확정하면 뭐야? 공동체의 책임의식이 더 중요시하다고 보는 거지. 그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이익을 위한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볼 수 있지. 서로 대립하고 반대 개념을 보지. 하나하나를 채워넣는 과정처럼 가야 돼. 그 다음에 보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이 기여한 바 혹은 자격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른바 능력주의 원칙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능력주의 나오면 반드시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능력주의는 그럼 누구의 사상의 핵심이야? 자유지상주의자들, 그죠? 능력에 따라서 대접받아야 돼. 차등적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게 그게 평등하다고 보는 거야. 그죠? 개인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잖아. 이거 시험에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많아. 드워킹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저번에도 우리가 했었지. 상당 부분 날 때부터 예를 들면 금수저처럼 날 때 부모 잘 만나고 똑똑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운 아니냐. 그러니까 드워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평등주의, 운 그 자체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야. 그 역량도 운이라고 보는 거야. 응? 이런 사상으로 자꾸 분파돼.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아.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돼. 응? 저번에 한번 했죠. 그 운을 전적으로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능력주의, 반능력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그죠?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과 자유주의 사상에서도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 그거야.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주의 원칙이 기여 또는 자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능력주의 원칙이 퍼져 있잖아. 그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자원 분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분배 정의에 대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의 응답자가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 결과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으로 곧잘 달려갈 수 있다라는 믿음은 우리 운명의 주제자이며 앞날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일과 자기구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연대와 시민의 상호 책임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연대와 상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걸 알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하리라고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탓해하는 것이 옳다면 실패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의 혹독함이다. 폐단이라는 거야. 자신의 운명이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면 최고의 자리에 서는 사람과 최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정당화된다. 이게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이지. 문제점이지.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장 성공한 사회 구성원이 자기 외의 요인, 가령 행운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이거 가지고 저번에 미국의 예로다가 그 농구선수 챔벌린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예를 들었지, 그지? 챔벌린이 프로농구 선수로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그 미국 사회가, 그 공동체가 농구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한테 그만한 대가,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사가, 어떤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조차 이게 공동체 지원인데 그것도 운 아니냐. 만약에 챔벌린이 노예시대 때 흑인이 태어났다 그러면 얄짤없는 거지, 그죠? 그 정도로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논리 말되잖아. 즉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금 개념을 정리할 때 자꾸 다 퍼즐 조각 맞히듯이 다 끄집어내서 봐야 된다 그랬지. 공통적으로 다루는데 계속 공동체, 공동운명, 공동체를 자꾸 얘기를 해. 그지? 공동체 의식과 개인 의식. 그걸 봐야 돼. 반면 우리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국가는 사회적 복지에 대해 인식해질 수밖에 없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일자리와 기회 모두에게 자유롭게 열려있다고 확인만 해주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이 중산층조차도 되지 못한다.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계층에 태어난 사람 중 겨우 5% 내외, 4에서 7%만 최상위층에 도달한다고 한다. 성공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선,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 응? 해칠 수도 있다. 능력주의의 방식인 인재 선별은 완벽하지도 않거니와 설령 완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선별되기 위한 극단적 경쟁의 고통과 선별에서 타락한 대다수의 좌절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공동체 연대와 시민의식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단어들 다 써먹으라 그랬지.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도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능력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유쾌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고 하면 된다는 어쩌고 저쩌고 지금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지, 그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야. 그리고 이걸 뭐야?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개별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능력주의는 공동체 연대와 시민의식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야.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 그죠? 결국은 당연히 공동체 책임의식을 중시하겠지. 2와 3은 같은 방향이네. 한 경제학자는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를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를.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만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가 일단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지기만 한다면 정부나 사회 전체의 계획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도 함께 구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응? 개인 자유, 개인들이 각자 이익을 추구하면은 그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홉스가 말한 대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밖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어? 혼란 상황이 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회라는 쪽으로 외연을 넓히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이 되어서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사상의 핵심이야. 핵심.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왔죠. 공감.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어떤 공감, 동감 능력,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스미스가 얘기한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야. 여기 이 사상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관점을 끌어낸 거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 놓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폭리를 취한다. 당연히 자기가 만약에 희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는 제한돼 있으면 폭리를 취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은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다분히 이상적인 거지. 상대방의 처지에 놓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쉽게 말하면 반칙하지 말고 규칙을 지키며 경쟁해야만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도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이게 맞는 말이야 사실은. 근데 반칙하는 놈들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법과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돼. 응? 근데 그때마다 바뀌고 그러면 응?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정치적인 어떤 뭐 수사다 뭐 정치적으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지금 검찰의 어떤 독립권을 놓고선 다투는 것도 결국은 이 얘기야. 응? 자꾸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 바뀌니까. 그죠? 응? 미국이 잘 돼 있는 게 뭐야? 미국이 딴 게 아니야. 삼권 분립이 뭐야? 이런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법이 잘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응?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투명해졌지, 그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하고는 유도 아니야. 응?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막 이러는 것들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수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걸 여론이라 그러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반칙하지 말. 또 다른 경제학자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이자 의상 결정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 제한적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제한적 지식이 뭐냐? 예컨대 이건 뻔한 거잖아. 개개인들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 때로는 뻘짓도 하고, 그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그걸 전체로 보면은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 이래서 더 높은 단위의
고급 수준의 지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죠? 예컨대 개인은 눈가리개를 두른 말과 같은 존재로 눈가리가 안에서 보이는 전경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개인은 자신의 주변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이든 경제학자이든 어떠한 개인도 사회 전체를 전망하거나 계획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시장은 가격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질서로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가격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장은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와 정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라는 거야. 계속 지금 개인을 뛰어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또한 시장은 자의적이거나 특수한 명령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추상적 원리 강제에 의거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이며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모여 만든 시장은 화폐, 언어, 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 출현한 자생적 질서의 하나가 된다. 즉, 시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개인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일정한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거야. 그죠?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시민적 자유를 또는 시민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지. 더 중심. 당연히 구성원으로서의. 시장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전계획도 없이도 인간 활동을 조직하며 사회의 자연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공동체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계획이나 정책을 통해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오만으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시장은 불완전한 행위 주체인 개인들을 뛰어넘는 효율적 사회 구조로서 개인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 최대한의 자유와 정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사실은 성대 이런 문제는 내가 웬만하면 안 풀어. 그냥 대학 예시답안 이런 것만 봐도 돼서 그래서 3번 같은 것도 풀지도 않고 그러지. 잘 보면 돼. 근데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어. 제1시민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입장을 따른다. 하지만 시민적 자유 확대와 그에 따른 행위 주체의 책임을 놓고서 입장을 달리한다. 입장 제일 본. 일사는 항상 첫 문장을 자세로 했어.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 확대를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반면 2, 3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적 자유 못지않게 시민적 책무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 는이겠지. 3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런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선생님 이런 것들 잘 봐. 선생님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따라해. 어떻게 썼는지. 그지? 연습을 해. 응? 여기 성대는 뭐라고 해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논하고 있다. 1, 4는 자유주의 입장으로 2, 3은 공동체 입장으로.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하여튼 대학이 이렇게 뻘짓을 많이 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천자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거 오히려 더 진부해져. 대학은 도대체 제대로 좀 제시를 해주지. 선생님이 지금 요 그대로 요 내용을 나중에 봐봐. 요거를 550자로 줄여버렸어. 어? 이래야 핵심이 더 잘 보여. 알겠지? 그지? 거듭 얘기할게.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마. 요약하는 요약의 본질에 가. 그러니까 대학의 말들도 웃기는 거야. 응? 아무튼 요 내용을 그대로 어느 부분을 줄였는지 나중에 확인해봐.